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7년 전입니다. 17대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진하려 했었습니다. 왜 유독 언론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 하려는가 추진을 멈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9개 법안, 분야 업종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피해가 컸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 파견 근로자에 대한 갑질, 대기업에 대한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공익신고자, 피해, 환경, 그리고 제조물법, 자동차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서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4년도 쓰레기 만두 파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피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마치 언론사만 세무조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특혜, 특권적 요구입니다. 문체위와 법사위에까지 통과된 법안을 국회의장 한 명이 이것을 잡고 상정을 보류하거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국회의장 1인이 국회를 사유화한다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장 1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고 민의의 전당입니다. 29일 국회의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국회 사유화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절차대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다운 일을 좀 해보라고 적폐청산과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180석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민주당 내 언론중재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10여 명의 의원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 거부로 끝내 불발되고 말았는데요. 물론 야당인 국힘당이 반대가 있었지만 이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었다면 통과시킬 수 있었던 법안이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 기득권 보수 언론의 관행과 불법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대체 국회의원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며 국회의장은 또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이 주는 세금을 다박다박 받아 처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그 양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다시 그 양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다 거쳐서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의견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지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4시에 다시 의논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그 개최 시간은 4시 이 협상이 있은 뒤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최 여부까지도 아직 지금 미정인 상태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무슨 논의를 이토록 오래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법안이 그렇게 어려운 법안입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보호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의는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언론미디어 개선 특위에서 맡기로 했는데요.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을 위해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국힘당 김기현 원내대표도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개정안 단독 처리를 검토했으나 최고위원회와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강행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선 부분도 연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거죠. 또 협치 요정의 농간에 노란한 꼴이 됐습니다. 여야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8인 협의체를 꾸려서 11차례 회의도 열었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법안이 만들어져서 얻어질 이익이 법안이 없어서 만들어질 피해보다 더 많다면 당연히 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확률로 따지자면 이거 홍준표 후보는 로또보다 어려운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률 따지면은 로또가 3번 연달아 당첨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울의 주택 거래하는 한 분의. 80만 분의 1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만들어질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여지는 80만 분의 1이니까 8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죠. 그건 우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또는 이제 그런 그 보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를 박영수 그 특검한테 추천한 사람이 김만배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과정까지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규명해 봐야 된다. 이게 정말 우연일지 아니면 이 과정에 뭐가 있는지.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그의 비위와 범죄 혐의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모든 의혹마다 그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고발 청탁 사건에 이어 이번엔 화천대유 사건까지 이런 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다는데요. 애들로 모른다고만 할 일이 아닌 거죠. 이 와중에 장모 최모 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건을 두고 윤석열 청장 당시 대검이 최 씨는 무죄라는 취지로 방어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변호 문건이 새롭게 또 등장했습니다. 만약 대검이 작성한 게 맞다면 일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까지 넘겼는데 검찰 최고 조직에서 반대로 최 씨를 변호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건데요. 황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29일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석장 분량의 문건.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재직하던 지난 3월 대검찰청이 작성한 걸로 알려진 이 문건은 문서 양식도 별다르지 않은 데다 제목도 없지만 그 내용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8년 전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장모 최모 씨가 동업자 안모 씨와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짜 잔고증명서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인데요. 문건은 줄곧 대응 논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 씨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동업자 안 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최 씨가 특정 시점의 수사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문제를 인정했다거나 사건과 관련한 수사팀의 판단 등 검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도 전원의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보름 전 공개된 대응 문건에 이어 대검 조직이 검찰청장 가족의 사적 변호를 맡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두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첫 번째 문건이 공개된 뒤 공수처에서도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이 접수됐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건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명명백백하게 밝힐 일이라고
규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더 얼마나 많은 비위들이 나와야 윤석열의 헛꿈이 멈추게 될까요? 언감생심 이론자가 대통령을 넘보는 게 희대의 사기극인 거죠. 제2의 MB, 제2의 박근혜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